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9월 FOMC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살짝 늦었는데 오늘 시장 흐름이 조금 중요해서 좀 시장을 좀 관찰하느라고 영상을 늦게 올려드린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9월 FOMC 성명서 번역 내용인데 여기서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이 주황색으로 표기된 내용은 이제 기존 FOMC 그 내용에서 조금 변경된 내용이거든요. 일단 기존에는 경제활동과 고용이 최근 수개월 동안 다소 회복됐지만 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7월 FOMC 당시. 근데 이번에는 그 문구 자체도 삭제됐어요. 그만큼 더 많이 회복이 됐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해서는 회복을 하려면 아직 멀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수요 저하 그리고 상당한 저유가는 결국 이것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아직 저조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 말고 이제 금융 경제 쪽으로 보면은 최근 수개월 동안 개선이 됐다. 그리고 경제 회복과 가계 및 기업으로의 신용 흐름을 위한 정책에 일부 기인한다. 이것도 이제 지난번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경제 개선 여부는 전적으로 바이러스 상황에 달려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공보건 위기가 경제 활동과 고용, 그리고 단기 인플레이션에 심대한 부담을 주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중기 경제 전망에 엄중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위원회는 최대 고용과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번에 좀 바뀐 내용입니다. 그 잭슨홀 미팅의 내용이 이제 반영된 내용이죠.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2% 인플레이션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러한 장기 목표에 지속적으로 미달하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2%를 다소 넘도록 유도해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2%에 안정되도록 할 것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통화정책이 시장 수능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이번 9월 FOMC는 잭슨홀 미팅을 그냥 재탕하는 수준,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외의 내용도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고용시장 상황이 위원회가 판단하는 최대 고용 수준에 도달하고 인플레이션이 2%로 상승해 한동안 2%를 다소 초과할 때까지는 연방기금 금리를 목표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위원회는 예상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제로금리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향후 수개월간 연방준비 재무부 증권과 그 기관의 모기지 저당증권 이런 자산 매입을 현재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외에는 뭐 기존에 나왔던 내용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자산 매입 속도는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 지금 상당히 그 3월달과 4월달에 비교해서는 자산 매입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거의 최소치로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금융시장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무리하게 자산 매입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수준으로는 일단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건 이제 전도표를 참고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다 이미 예상치에 부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치는 생각보다 좋아졌으나 고용시장 회복은 상당 기간 좀 걸릴 것 같다. 회복하는데.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앞날도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 4월에 비해서는 감염증 확산 속도가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 있긴 하지만 누적 확진자로 보면은 여전히 좀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빌 게이츠가 그 인터뷰에서 약간 좀 섬뜩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2차 확산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빌 게이츠는 지금 현재가 2차 확산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1차 확산에서 파생된 형태? 그 정도? 진짜 2차 팬데믹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 올해 가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본격적인 2차 팬데믹이 오느냐 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은 올 초에 이 북반구를 돌았습니다. 코로나가. 북반구를 돌았고요. 그리고 올 여름에 남반구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죠. 이게 다시 지구를 한 바퀴 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북반구로 지금 이제 막 도착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름 시기 때 북반구에서는 이때 감염을 충분히 차단하고 확산세를 죽여 놨었어야 됐거든요. 그런 뒤에 환절기를 맞이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경제 타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못했잖아요, 결국. 이 경제를 완전히 봉쇄시키지 못하고 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확산세가 그냥 쭉 이어져 온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확산 속도를 보면은 처음에는 3월 달에 보면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4월 달에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세는 아직 상승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빌 게이츠 말대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 한 번 더 오면은 그때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바퀴 돈 변종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또 다시 경제가 위축이 될 수 있고 이거는 봉쇄 조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지금 최근 백신 임상에서 3상에서 지금 자꾸 거꾸로지고 있잖아요. 3상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국 연준에서 말하는 이 한마디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향후 만약에 뭐 코로나 2차 팬데믹이 오든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됐든 경제적으로 추가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연준에서 또 다시 나서겠죠. 그때는 자산 매입을 다시 확대를 할 거고 그와 함께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같이 연계해서. 이것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때는. 부채를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되고 이제 훨씬 더 많이 통화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냥 할 수는 없고 YCC 도입이 아마 필수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최후의 카드를 꺼내야겠죠. 마이너스 금리부터. 그리고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에도 연준 보고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를 위해서 이미 연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CBDC라는 것을 발행을 하면서 이것을 여기에 도입을 하기 위한 그런 연계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로 나오고 있는데 기본소득 제도가 상시로 적용할 거냐 아니면 저번에 연준 보고서에서 나왔듯이 특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 발동되는 오토파일럿 형태로 적용을 할 거냐. 이거는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긴 하겠지만, 이거 뭐, 우리가 지금 이것까지 뭐, 디테일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것들이 연달아, 이제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기본소득 제도의 규모가 좀 현격히 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기축통화국에서는 충분한 기본소득 수준을 제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신흥국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좀 차별화가 될 것 같고 뭐 신흥국에서는 어쩔 수 없죠.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뭐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오면 추가로 이 부자 증세라든가 기타 세금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 손볼 가능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FOMC 때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눈여겨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씩 볼게요. 일단 달러 인덱스는 어제 이렇게 꼬리를 달고 다시 위로 그래서 이 고점을 넘기느냐 마느냐가 이제 완전히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지 마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고점 보면 거의 얼추 그 라인까지는 비슷하게 갔지만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바닥을 튼실하게 다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려면 아마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예요. 이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러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가 되는 다음 주부터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이 고점을 넘겨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S&P 500 선물 지수를 보면은 어제 그 FOMC에서 뭐 별다른 내용이 없었잖아요. 추가 부양 조치 이런 건 절대로 나올 수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유가 어찌됐건 표면적으로 그게 명분이 됐던지 간에 하락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번 1차 하락에 대한 그 저점을 거의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미국이 여기를 이탈을 하더라도 한번 반등은 나와줄 거고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반등을 한번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지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맞긴 맞고요.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절대로 장기로 보고 수익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수급에 몰리는 그날그날 수급에 몰리는 테마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강한 종목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만 하고 치고 빠져야 되는 선수 영역의 시장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리한 매매를 하다 보면 오히려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멤버십 분들에게는 한번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에도 선물지수 기준으로 저번 주 화요일 이 고점을 돌파하는 종가상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느냐 마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리가 322.8이거든요. 종가상 이 라인을 돌파해서 끝나는 캔들이 출현하면 전고 갱신을 하는 그런 흐름이 한번 나올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 밑으로 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어제 장중에 이 라인을 돌파하긴 했지만 종가상으로 그 밑에서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연속적으로 하락 흐름이 나오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방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단기 하락에 대한 반등 이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반등 이후에는 이 라인을 이제 밑에 지지하고 있던 그 라인들을 이제 다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위로 가느냐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텐데 이런 흐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 다음 주 초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흐름에서 무리하게 매매하기보다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늘리면 늘렸지 지금 절대로 막 과감하게 막 투입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멤버십 분들은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